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윗선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르면 다음 달 말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현지 조사를 먼저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핵리스트 제출을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확연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문제를 방치한 교육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훈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사고로 숨진 고 김창호 대장 등 5명의 시신이 모레 새벽 한국에 들어옵니다. 항공권을 구하지 못한 유가족들은 한국에서 시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쾌청했던 하늘에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6월 이후 112일 만인데 가을 미세먼지는 봄과 여름보다 독성이 더 강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차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오늘 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사가 윗선으로 가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담한 표정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들어섭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법원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기된 의혹은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실무 책임자로 거론돼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확인했고 관련 판사들의 진술도 얻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누구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윗선을 규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단순 꼬리 자르기가 될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핵심 키맨으로 보는 이유는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일선 판사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그가 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은 검찰이 지난 7월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려 8,000개가 넘는 파일에는 법관들에게 해외 파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일본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고 부산 스폰서 판사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려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박채윤 씨 특호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법부의 일반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다수 들어 있었죠.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저장된 경위도 기억이 나지 않는 파일이 많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혐의만 30개가 넘습니다. 취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오늘 조사는 임 전 차장의 동의하에 모든 조사 과정이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검찰과 피의자 측 모두 더 신중해집니다. 우선 임 전 차장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임 전 차장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관여를 했더라도 위법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검찰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법관 사찰 혐의인데요.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소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가 30개가 넘는 만큼 오늘 조사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수차례 불러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남북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군사 체육회담 등도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는데 아직 대북 제재는 그대로죠. 지난번엔 유엔 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아 현지 조사가 무산됐었는데 이번엔 가능할까요? 괜히 미국 신경만 긁어놓는 건 아닐까요?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윤 통일부 장관과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5번째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하고 곧바로 현지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전진 속도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합의가 실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8월 남북이 북측 지역의 철도 현지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유엔사가 허락하지 않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엔사와 또 이렇게 협의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합의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장관은 대북 제재에 직접적으로 걸릴 위험이 있는 공사와 관련해서 실제 공사는 착공식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이달 안에 장성급 군사회담과 체육회담 등을, 다음 달에는 이산가족을 논의하는 적십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10월로 예정됐던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해서는 일정 변경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 기자단에서 갑자기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항의를 해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우리 통일부가 뺀 겁니다. 이미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취재도 나갔던 기자인데 말이죠. 오지혜 기자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우리 측 대표단의 출발 1시간 전 통일부가 돌연 회담 취재단에 포함된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통일부의 거부로 결국 고위급 회담은 김 기자를 제외한 3명만 취재하게 됐습니다. 판문점이라는 상황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그런 저희의 판단이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탈북한 김 기자는 2013년 신문사에 입사했으며 지난 2월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취재단에 포함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통일부의 이번 결정은 북측에서 항의하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이뤄지면서 탈북단체들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그 탈북민이라고 해서 차별 두면 안 되죠. 대한민국 오만한 국민이고 주민인데 네네. 북한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지금 이거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 출입기자단 49개사 77명은 통일부가 정당한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뒷이야기가 또 공개됐습니다. 핵 리스트를 신고해야 대북 제재를 풀어준다는 미국 측과 그것만은 안 된다는 북한이 치열하게 맞섰던 겁니다. 하긴 북한 입장에선 핵 리스트를 주었다가 협상이 깨져버리기라도 하면 자기네 핵시설의 좌표만 다 넘겨준 셈이 돼버리겠죠.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평양에서 만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미소를 띠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본 회담에선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핵심은 핵리스트 신고 여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핵리스트를 일부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리스트를 제출하면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고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으로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폼페이오를 설득했지만 폼페이오 역시 북한이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론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선언은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무기 제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국외 반출 같은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No, I'm not doing it. This isn't the Obama administration. I haven't eased the sanctions. I haven't done anything. I haven't done anything. 이처럼 핵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놓고 양측이 한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프랑스도 북한 제재에 찬성하고 있는 국가죠. 과연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파리에서 최중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파리에 울려 퍼진 방탄소년단의 공연. 한류팬과 양국 정재계 인사 등 400여 명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함께 흥겨하며 공연 후에는 호응하고 격려했습니다. 곧 콘서트 잡고 있잖아요. 네, 파리에서 일부러 지금 시간 내준 거죠. 그지? 그러면 이 기회를 통틀어 저희랑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시면 사진 찍고 방탄소년단이 직접 가져온 시계에 사인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설득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 유력 보수 매체인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에서도 공식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 건설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한 점과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 풍계류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조치 실천과 노력, 국제사회 보복에 대한 감당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 지지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지난 6월 용산에서 발생했던 건물 붕괴 기억하십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발생했던 사고인데 서울시가 정비구역 내 오래된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50년이 넘는 건물만 9,000동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숫자라도 알죠. 다른 지역은 이조차 모릅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6월 용산의 한 상가가 붕괴되면서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어진 지 무려 50년이 지났는데도 안전관리를 방치하면서 해당 건물주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내에 노후 건물 실태 조사를 해보니 50년이 넘어 용산처럼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 무려 9,248동에 달했고 나무로 만든 건축물 6,700여 개 가운데 30년 이상은 4,000개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건물 소유주들은 정비구역 내에서는 어차피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 진단이나 안전 확보에 대해서 좀 책임성이 떨어지거든요. 조합 등 사업자들에게 건축물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곳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권도 학원에 옷가게, 교회까지 가득 들어찬 한 종합상가의 비상계단입니다. 그런데 천장부터 벽면까지 잔뜩 금이 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신청한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가 보수 작업이 시급한 곳으로 판명됐습니다. 위험하죠. 위험하고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어쩌다 차를 세워놔도 그렇고 차 세우면은 그게 또 낙석이 떨어지면은.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아예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MBN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인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여전합니다. 하도급 업체의 최고 74%라는 살인적인 단가 인하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도급 업체가 도와달라고 해도 공정위는 1년째 조사 중이라는 답만 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보낸 메일입니다. 납품 단가를 27%나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하도급 업체가 거절하자 추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가를 인하했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2013년엔 납품 단가 인하 요구가 더 거세졌습니다. 일부 품목은 최대 74%까지 가격을 깎자고 요구한 겁니다. 참다 못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담당자만 3번이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조사관이 3번씩이나 바뀌냐는 거죠. 이게 접수하고 있잖아요. 한 3개월 있었는데 이제 공정위에서 와서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설명했고 또 한 2개월 있으니까 그 조사관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공정위 조사 중이니까 결국 이제 공정위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또 밝혀질 건데.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지연된다면 조사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해당 업체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매출은 2011년 6억 5천만 원에서 지난해 215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우리 청와대가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세금 1조 1천억 원을 들인 사업인데 말이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천궁의 발사 모습입니다. 군은 이 천궁보다 사거리를 늘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개발을 총 1조 원을 들여 추진 중입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적 탄도탄 혹은 항공기를 요격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하려 했던 첫 발사 시험이 2차례 날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시험이 연기된 이유가 청와대에서 발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어용 무기지만 탄도탄 요격용 LSAM은 고도 100km 넘게 치솟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긴밀히 의논했고 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해서 함께 고려했다. 국민 앞에서 혼란을 주는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청와대 지시는 없었으며 기술 문제 등을 고려해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고 다만 군 당국은 날짜를 연기할 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했던 사실은 인정해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교육청 국정감사에선 비리 유치원 사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도대체 뭘 했느냐는 질타에 서울시 교육감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장이 명품백 등을 구입하면서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의 한 유치원. 이곳을 찾은 학부모들은 배신감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처음 몰랐죠. 원장님이 쓰러진 수용하는 거 다 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는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핫 이슈였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잖아요. 2013년부터 5-6년간 이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각 시도교육청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유치원에 대한 1차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눈치를 보느라 직무유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교육청이 1차적인 기관은 저희입니다. 예.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회계 투명성 등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네팔에서 산악사고로 숨진 한국인 5명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신속 대응팀과 사고 수습 전문가가 네팔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화장을 해서 오려고 했는데 가족이 가지 못해 시신을 그냥 운구해 오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고 김창호 대장 등 5명이 숨진 히말라야 산악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오늘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변을 당하신 분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산악사고 수습 경험이 많은 정상욱 한국대학산악연맹 자문위원도 네팔로 떠났습니다. 정 의원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벌어진 여러 산악사고를 현지에서 수습한 산악사고 수습 전문가입니다. 한국 도착할 때까지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 운송이라든가 이런 또 유품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수습을 하고 같이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현지로 함께 떠나려 했던 유가족들은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한국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팔로 가지 못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대원들의 시신도 현지에서 화장하는 관례 대신 국내로 운구해 장례를 치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구해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당국하고 항공사, 대사관 다 협조가 됐는데. 불의의 사고로 숨진 5명의 시신은 예정대로라면 모레 오전 5시쯤 한국에 도착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당초 이번 사고는 강력한 눈 폭풍이 베이스 캠프를 덮치면서 발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었는데 사고 수습 당시 현장에 눈이 없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조희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고 직후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건 이상기후에 의한 강력한 눈폭풍이었습니다. 제트기류가 평년보다 빠르게 남하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의 태풍과 만나 강력한 눈폭풍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신 수습 당시 사고 현장에는 눈이 쌓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고 원인을 두고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눈폭풍 대신 강한 비바람이 사고를 불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히말라야 원정대를 현장에서 지원한 셰르파 왕추 씨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호수로 투자하고 폭발같이 물을 넘치면서 이제 아래 쪽을 받고. 눈폭풍도 비바람도 아닌 강한 돌풍이 불면서 베이스 캠프를 덮쳐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100% 바람에 또 내보다 돌풍으로 차려서 베이스 캠프에서 사고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최홍건 전 한국산악회장 역시 MBN과의 통화에서 대원들의 장비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등 강력한 돌풍이 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악천후는 소주와 같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슴 따뜻했던 김창호 대장은 평소 산에 대한 생각을 유려한 문장으로 풀어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의 생전 숨은 발자취를 강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거센 바람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눈발이 휘날리는 고산지대의 악천후를 소주에 비교했던 고 김창호 대장. 사람마다 소주의 쓴맛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듯 악천후 역시 똑같이 맞더라도 체감 강도는 다르다며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니면 강철 같은 의지로 뚫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함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텐트 안에서 따뜻한 등산화와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행동이 굼뜬 나태함을 막기 위한 자기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은 환경이 가혹할수록 강해진다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했습니다. 김 대장은 한편으론 현지 셰르파까지 살뜰히 챙기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마나술루 원정 당시 셰르파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자 너의 위험은 모두의 위험이라며 등정을 중단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했던 고 김창호 대장. 고산에 간다는 걸 하나의 종합 진단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원들은 뭐 축복받은 거죠. 그래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하나의 표준입니다. 정상은 원정대의 목표지 목적은 아니다. 울림 있는 그의 말은 히말라야 곡곡에 메아리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무려 3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12kg을 나사 제조기에 숨겨 밀반입한 국제 마약 조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시가로 무려 3,700억 원어치. 국내 수사기관이 적발한 필로폰 중 사상 최대입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방 안쪽에 나란히 놓여 있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뒤져보니 하얀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대만인 장모 씨가 대만 마약 조직의 지시로 국내에 몰래 들여와 숨겨놓은 필로폰입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이 나사 제조기 안에 필로폰 112kg을 숨겨 밀반입했습니다. 3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무려 3,7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최근 2년간 압수한 모든 필로폰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22kg은 서울의 한 호텔 등에서 일본 마약 조직을 통해 국내 마약 조직에 넘겨져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마약 생산 조직과 직접 거래 관계가 없었던 국내 조직이 일본 조직을 이용해 필로폰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총책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지시를 받고 바로 만나서 거래를 하고 이제 바로 헤어지는 그런 이제 패턴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한 대만과 일본 국내 마약 조직원 8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90kg을 압수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등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가 붙잡혔습니다. 의사 면허 1개로 2개의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미 자격이 정지된 의사인데 또 이런 일을 벌이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한 성형외과에 들이닥칩니다. 병원 한켠엔 이미 쓰고 버린 주사기 등 의료기구가 가득합니다. 의사 자격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주사한 추모 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추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병당 30만 원을 받고 상습 투약자들에게 3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이제 와서 필러나 보톡스 하면서 이제 수면 마취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추 씨가 덜미를 붙잡힌 건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에게 진료를 받던 상습 투약자의 진술 때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서로 입소문을 통해서 잘 놔주는 곳이 있다. 쉽게 놔주는 곳이 있다. 더 다른 성형외과보다는 더 저렴한 곳이 있다라는 입소문을 통해서 서로 찾게 되었고요. 지난 2014년 이후 적발된 마약류 사범 10명 중 7명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범. 경찰은 구 씨 등 11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휴대전화를 분석해 전 교무부장이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실제 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두 자매도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윤건 기자입니다.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 A씨가 실제로 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휴대전화 등에서 A씨가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치고 이틀 뒤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했고 어제 A씨와 두 자매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자매 중 한 명은 또다시 답답하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며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쌍둥이 자매는 문제 유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필요하면 추가 소환을 거쳐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캠핑카 안에서 잠을 자던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 2명이 모두 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차량 안에서 화덕을 피운 게 참변을 불렀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캠핑장. 1톤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 뒷창문이 산산조각 난 채 어지럽게 늘려 있습니다. 차량 안 연기를 빼고 캠핑객을 구하려고 강제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 흔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 2명, 3부자는 숨졌습니다. 차량 안 싱크대에 있던 화덕에는 타담한 고기구이용 숯이 발견됐습니다. 취침하기 전에 날씨가 좀 추웠어. 고기 구워 먹을 때 썼던 그 잔불씨가 남아있는 그 화덕을 캠핑카 안으로 내부로 들고 들어가가지고 취침하는 바람에. 당시 캠핑장의 기온은 7도 내외. 외부와 통하는 창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캠핑족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 꾸묵하면은 거기 놀다가 잘 가. 그래서 잘 없었어요. 산보다가 죽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이 좀 아프죠. 경찰은 저산소증에 의한 사고사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청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 살해에 실패하자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인도 바로 옆 차선을 빠르게 달립니다. 이후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 3명 중 2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이 범행에 실패하자 겁을 먹고 달아나려던 공범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제안으로 범행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어머니와 짜고 사전 연습까지 했지만 어머니가 애초 약속했던 차선이 아닌 이쪽 반대 차선에 서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들 모자는 경북 울진에서 승용차로 아버지이자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가 중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래. 자기 엄마하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하다가 돈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너 아버지를 죽이자. 아들은 일이 숲으로 돌아간 뒤 어머니가 자신을 죽여 보험금을 타라고 말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명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아들은 암으로 숨진 전처의 치료비 등 3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모자와 공범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행입니다. 남편에게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폭행을 당한 여성이 있습니다. 참다 못한 여성은 남편을 고소했고 남편은 법정에 섰죠.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남편은 법원에다가 합의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합의금으로 인해 감형을 받게 되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겁니다. 여성은 영구 장애를 입었는데도 말이죠. 합의금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돕는 경우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13살 된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은 아이 부모가 5천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준 덕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이고 시멘트로 안매장까지 한 남성은 고작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연을 끊다시피 살아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받고 합의해 줬기 때문입니다. 원래 합의 제도는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이런 경우들은 피해자에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피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합의를 해주면 형량이 대폭 감형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가해자가 이용을 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인터넷 포털엔 아무렇지도 않게 합의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이 많이도 올라옵니다. 또 재판 중인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합의를 해달라며 협박까지 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정도죠. 반의사 불벌죄, 합의라는 이 제도는 피해자의 회복과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중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참고했던 일본의 형법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 법에만 존재해서 가해자들에게 자주 유리하게 악용이 되고 있죠. 죄를 지으면 그에 준하는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용서할 권리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또는 법원이 대신 나서서 합의금을 받아주고 감형을 해준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판단할 수 없다면 악용되지 않도록 이 법을 고쳐야 합니다. 법 때문에 피해자가 또 울고 가해자가 또 웃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뉴스초점이었습니다. 한동안 쾌청했던 가을 하늘이 또다시 미세먼지의 습격을 받았죠. 서울은 지난 6월 이후 112일 만인데 이 가을 미세먼지가 봄, 여름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는 걸 아십니까? 강세홍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쾌청했던 하늘은 사라지고 도심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별로 안 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문과 창문은 빈틈없이 잠겼고 초등학교는 운동장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과 도직원들께서는 오늘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이곳은 전국체전 육상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익산 종합운동장입니다. 익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도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숨도 좀 더 가쁜 것 같고 가래가 좀 많이 나와요. 전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오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북의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가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더 치명적입니다. 먼지는 더욱더 좁은 공간에 나쁜 상태로 많이 발생되어지니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일은 미세먼지가 사라지겠지만 한동안 잊고 지냈던 미세먼지 공포가 다시 떠오른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폭염, 태풍, 호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예보를 한 게 없다. 기상청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가 돼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장은 예보를 개선하겠다면서도 사과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기상청을 향한 화살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닥친 최악의 폭염을 예측하지 못한 중장기 예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4주 전망을 했어요. 역시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거의 평년 기온보다 10도 이상 차이가 났어요. 이런 거에 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는 하시고. 지난 8월 태풍 쏠릭의 예상 진로 예측에 실패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또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라고 봐요, 본의원은. 국민들이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서 오버층이니 구라층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원색적인 비난마저 나왔습니다. 저는 기상청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용역업체에 이 기상 예보를 맡기는 게 차라리 낫지. 기상청장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기 예보 예측은 조금 단기 예보가 틀려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처음 발표를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했다며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발암물질이 든 고혈압약 사태의 후속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태가 터진 지 2달이 지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논의 중이거든요. 외국에선 이미 결과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발사르탄 고열압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발사르탄과 비슷한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는데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인지가 9월 달에 되어 있는데 검사법 마련이나 관리 기준이나 검사법 이게 다 마련 중 논의 중이에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의심되는 의약품 관련 모든 검사가 끝났고 결과 발표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영진 시각처장은 고혈압약 관련 자료가 워낙 복잡해 후속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당 4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합니다. 먹다가 또 안 먹다가 다른 약을 바꿔 본 그런 아니, 유행을 그래 아는데 자료는 뭐라고 얼마 걸립니까? 시각처는 다음 달 문제의 발사르탄을 제조한 중국 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지난 여름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었는데 유흥탐정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경찰이 드디어 꼬리를 잡아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조사해준다며 지난 8월에 영업을 시작한 유흥탐정. 의뢰비 5만 원만 주면 유흥업소에 등록된 성매수남의 전화번호와 대조해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업소 방문 날짜와 같은 상세한 기록까지 확인해준다고 광고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흥업소에 등록된 방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의문도 커졌는데 영업 2달 만에 그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성매매업소 손님과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번호 1,800만 건을 팔아넘긴 개인정보 업체를 적발한 겁니다. 충무소 이용자하고 단속 경찰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라고 자기들 얘기를 하거든요. 유흥탐정도 이 업체의 고객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여러 성매매업소에서 얻어낸 전화번호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뒤 스마트폰 앱 형태로 만들어 다시 성매매 업주들에게 월 15만 원을 받고 팔아왔습니다. 전국에 성매매업소가 2,300곳에다가 뿌리고 돈을 받았다고 확인됐거든요. 지난해 12월부터 약 10달 동안 해당 업체는 약 7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운영자 6명 중 2명을 구속 입건하고 유흥탐정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 보험사가 30, 40대 가입자를 조사해봤더니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7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529만 원이었습니다. 맞벌이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을까요? 맞벌이가 1.08명, 외벌이가 1.26명으로 예상과 달랐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맞벌이는 그만큼 육아 부담도 크다는 뜻이겠죠.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보다 더 컸습니다. 혹 내가 잘못되면 남은 가족은 어떡하나 보험의 필요성을 더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있던 대진 침대 라돈 매트리스가 주민들의 항의 끝에 4개월 만에 반출됐습니다. 그런데 대진 침대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보상금은 18만 원이 전부입니다. 남은 자산이 얼마 없거든요. 김효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게차가 라돈 침대 매트리스를 화물칸에 옮겨 싣습니다. 17,000여 개의 매트리스가 야적 넉 달 만에 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야적장에서 수거된 라돈 침대 매트리스는 충남 천안에 있는 대진 침대 본사로 옮겨집니다. 약 열흘 내외로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낸다고 했고요. 반출이 시작되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제는 만여 명의 피해 보상입니다. 그동안 대진 침대는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폐기하는데 현금 180억 원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남은 자산은 부동산 130억 원 정도. 수거된 매트리스가 6만 9천 개인 걸 감안하면 침대 한 개당 보상액은 18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추가 비용이 더 들기 마련이어서 실제 배상액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이 좀 소송을 했잖아요. 민사소송.
재판 중인데 어떤 논의를 하겠습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죠. 보상마저 사실상 소액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고객 정보를,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한국인 계정이 3만 5천 개로 추정된다고 하죠. 구글 SNS도 최근 비슷한 사태가 있었는데 외국 기업에 대해선 이렇게 개인정보를 해킹당해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페북이나 구글 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을 해킹당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으로 유흥업소 광고 같은 그런 문구들이 제 지인들한테 전부 다 뿌려졌더라고요. 야한 사진 이런 것들을 같이 가다 보니까 많이 놀라는 지인들도 있었고 좀 많이 불쾌했었습니다. 이성 친구를 구한다는 메시지가 지인들에게 뿌려졌다. 사이버 경찰에 신고하니 미국 사이트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해킹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페이스북 측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인 계정 수가 3만 4,891개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킹 여부는 페이스북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을 해도 국내 이용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구글의 SNS인 구글 플러스 역시 회원 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지만 슬그머니 무마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나라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개인의 어떤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으로 최대 1조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하루빨리 국외 기업의 정보 유출 사태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규제가 효과를 내면서 서울 주택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크게 꺾이면서 한때 위약금까지 주면서 안 팔겠다 하던 집주인들이 오히려 다급해진 겁니다. 1억 원을 낮춰도 안 산다고 하네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3,900세대가 밀집한 서울 잠실동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한 달에 평균 10여 건은 집이 사고 팔렸는데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엔 한 달 동안 고작 한 건 거래됐습니다. 호가를 1억 원이나 낮춰도 사려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좀 더 내려가지 아니할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서울 매수 우위 지수는 96.9를 기록하며 두 달 반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기준점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매도자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9.13 대책 직전만 해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 지수가 역대 가장 높은 171까지 치솟았지만 한 달여 만에 기세가 꺾인 셈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물 경기 둔화, 금리 인상, 정책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서 현재 시장은 정체 국면, 보합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달로 예정된 9.13 대책의 국회 통과 여부와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추가 대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지식향연 세계 지식 포럼 부산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부산을 주제로 블록체인 혁명과 스마트시티 성공 조건의 2개 세션으로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야구가 정규 시즌 720경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드디어 포스트 시즌에 돌입합니다. 넥센과 기아가 맞붙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치열한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개월의 대장정 끝에 가을 잔치에 초대된 이는 두산과 SK, 한화, 넥센, 기아.
4위 넥센과 5위 기아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자가 3위 한화와 준 플레이오프를 벌이고 거기에서 이기는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2위 SK를 만나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두산의 상대를 결정합니다. 가을 잔치에 서막을 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상위팀인 넥센이 1승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절대 유리합니다. 내일 1차전에서 넥센이 이기면 그걸로 끝. 기아가 이기면 1승 1패가 돼 2차전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꼭 내일 한 경기로 승리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힘들게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런 만큼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강한 좋은 모습을 내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탈락인 기아는 시즌 막판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했던 에이스 양현종을 1차전 선발로 내세우는 승부수를 택했습니다. 넥센은 2차전을 대비한 해커 외 모든 선발 투수를 1차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홈 2점을 아는 넥센과 상대 전적 9승 7패로 앞서는 기아. 승부는 예측 불가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하늘을 보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가리켰는데요. 내일은 북동풍이 불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막아주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유입된 미세먼지는 남쪽으로 이동하며 내일 충북과 호남, 경북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부산과 울산 등 경남 지역에서만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하늘 자체는 맑았는데요. 내일 중부 내륙에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한낮에는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광주의 한낮 기온 19도, 대구는 20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강원 영동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승객이 많은 것으로 의심되는 낚싯배 한 척이 붙잡혔습니다. 12명이 원래 정원인데 이 작은 낚싯배에 놀랍게도 2배로 훌쩍 넘는 2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원 초과가 원인이 돼 툭 하면 터지는 낚싯배 인명사고들을 그새 다 잊어버린 걸까요? 그나마 해경에 적발된 게 참 다행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